다음으로 바로 그 전에 얘기 나온 부분들이 사실은 올라갔다 내려가게 되는 게 알고 보면 내면에 뭐 마약을 하게 된 거고 마약에다 술을 취했을 거고 한 사람 같이 자가용 비행기는 지금 사기 쳐가지고 감옥 갈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알고 보면 그 뒤에는 다 안 좋은 일들이 있어. 너무 겉으로 보면 페이스북 같은 데 보이는 것만을 믿지 마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초기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 친구 입장에서 하는 거는 이 친구가 하는 방식이고 세상을 보는 방식이기도 한 거죠. 그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나에 대해서 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 또 와닿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년기에 어느 정도 자기 삶이 어느 정도 완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완성된 시기가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동창 모임에 안 나오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연락이 끊어졌어. 아픈 게 아니라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친구들 아예 안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대, 20대 초반에는 그냥 나로서의 나로 친구가 됐지만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되면 이제 세상 속의 나라는 거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그거로서 나의 존재, 친구로서 관계조차도 인정받게 되는. 너는 어떻게 지내지? 마셔가면서 기억도 못하는 거 얘가 뭐 하는지.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의 8, 90%가 의미 없게 느껴지게 되는. 그 친구들은 내가 중퇴한 걸로 알고 있고 네가 거기 왜 갔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하는 이유도 잘 모르고 정말 미비한 존재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자기의 정체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균형을 잡아주는 건 바로 이 아들의 존재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과의 밸런싱의 이슈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마지막 트로이하고 같이 음악을 듣는데 제목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머레스크 연작 중에 7번째 작품인데 그것 자체 유머레스크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감정 희극과 비극이 섞여 있는 희비극적인 얘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영화의 마지막.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브래드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은 뭘까? 그걸 생각하게 만들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한편으로 영화 자체는 아주 심플하고요. 좀 야구로 치면 정말 직구만 딱딱 던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클리어하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냥 잘 편하게 이 영화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분은 지금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어떤 분은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에 경험하게 될 어떤 중년이라는 것의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까? 그것은 세상 속에 사회 속에 나에만 집착하거나 그걸 남과 비교하는 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 그 과거의 나와 비교한 나라는 크게 그건 자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쟤도 비즈니스 타면 나도 쟤는 자가용 비행기 타지만 나는 그래도 비즈니스 정도 타야지라는 식의 자존심의 문제에서 이기고 지구의 이슈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아이, 이 꼬마, 내 아이 트로이, 그러니까 영재잖아요. 근데 영재라는 단어가 꽃뿌리 영재를 한국에서 써요. 꽃뿌리 영자에 제목 제자를 쓰는데 미국 영어로는 gifted child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둘은 되게 차이가 나요. 내가 물을 잘 씨를 뿌리고 물을 잘 줘가지고 꽃이 쫙 피는 그런 거라고 영재를 얘기하는 거면 의미가 그건 내 작품이야. 근데 영어에서 gifted child는 gifted 된 거야. 신으로부터 내가 선물 받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아주 행운으로 이런 애가 나한테 태어난 거예요. 난 굉장히 감사해요. 그걸 갖게 된 게. 그 아이가 나에게 주어진 게. 그러니까 그런 우연성과 인생에 그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게 사실은 훨씬 중요한 삶의 덕목이고 내 생산성이 정점을 찍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약간 평탄해지기 시작할 때 그 다음으로 가게 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라는 생각을 이 영화는 우리에게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펜터지가 하와이에서 아들과 함께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왜 와이프는 없을까? 라는 게 저의 마지막 의문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셋이 손잡고 갈 수도 있을 텐데 둘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아들? 그러니까 갑자기 아들한테 확 디펜던트 해주고 아들이 더 똑똑하죠. 아빠는 내 말만 잘 들어. 남의 왜 남하고 비교해? 왜 남 신경 써? 우린 함께 할 날이 많이 마주 많아. 미래를 상상 다들 자기만 생각하니까 아빠가 사람들이 날 보면서 패배자로 볼까 걱정이 돼. 그리고 또 그러다 또 괜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좋은 점은 그런 굉장히 양가 감정적인 이럴지도 하고 저렇기도 해라는 걸 솔직하게 아들한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동안은 세고 모든 걸 해결해준 아빠같이 보였는데 아빠도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너랑 이런 얘기도 하네. 이 아들이 더 멋있는 얘기를 합니다. 다들 자기 자신만 생각할 테니 나는 누군지도 모를 거야. 내가 누군지 아빠 누군지 아무도 몰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빠 내 의견에만 신경 쓰면 돼. 아빠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족 중심일 수도 있고 그냥 정말 굉장히 흥미로운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그럼 네 의견은 뭐야? 그랬더니 그냥 사랑해라고 아주 중립적인 아빠 성공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아빠는 굉장히 잘 살고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는 당신 사랑한다. That's enough죠 그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쓰고 감독한 마이클 화이트는 무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을 어떻게 할까. 앞에를 풀어나가는 것까지 되게 쉬웠을 것 같아요. 그냥 중산층의 중산층에 열심히 산 사람이 아들 데리고 하버드에 가서 겪는 열등감과 혼란 이런 얘기 한번 해봐. 되게 재밌어. 근데 끝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영리할까? 가장 새롭진 않을지 모르는 티피컬하게 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이 부분을 아마도 뭐가 옳다 그르다 떠나서 이렇게 풉니다. 그랬더니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끝나죠.